여러 해 동안 공부한 병서가 시험 과목에서 이미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경상도 선산에서 무과를 준비하던 노상추는 한양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이 가장 공들여 공부한 책이 더 이상 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붙는 것조차 끝은 아니었습니다. 합격하고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라에서 급료를 받는 군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밭을 갈고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같은 한양에서는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양반가 여성들은 돈을 내고 한글 소설을 빌렸고, 직접 책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은 거리의 이야기꾼에게 돈을 내고 다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비와 독자, 군인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합격과 직함만으로는 생활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비용은 가족의 지원과 추가 노동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과 직함은 한 사람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얻고 유지하려면 돈과 정보, 가족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노상추에게 잘못된 정보가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무과 준비가 한두 달의 암기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선비에게 요구한 이상은 수기치인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 그 배움을 사회와 통치에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은 출발점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문과 응시자는 경전에서 익힌 원리를 행정과 정책 문제에 적용해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시험은 책의 문장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해 판단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려 했습니다. 공식 기준과 실제 관료의 삶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합격자가 수기치인의 이상을 그대로 실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 요구한 능력만 보면 선비는 경전을 외우는 사람보다 훨씬 넓은 역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과도 힘과 기술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응시자는 활쏘기와 기마 능력을 익혀야 했고, 군사 지식과 시험에 필요한 병서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시험의 구성과 선발 방식은 시기와 시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노상추는 선배들에게서 다음 시험에 오자가 출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했을 때 오자는 이미 시험 과목에서 제외된 뒤였습니다. 그는 새로 준비해야 할 삼략을 급하게 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험 전날 밤 그 책을 2차례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준비한 방향을 하룻밤에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를 책 한 권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경험은 지방 응시자가 시험 정보의 변화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양에서 바뀐 시험 규정이 지방까지 늦게 전달되면 응시자는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이미 시험에서 제외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정보가 늦게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지방 응시자는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과 준비에는 지식 외의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말과 화를 마련해야 했고, 반복해서 연습할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시험이 열리는 곳까지 이동할 비용과 한양에서 머무를 체류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산에 살던 노상추에게 묵과 준비는 개인의 공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까지 이동하는 동안 집안의 생활과 재산 관리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과 숙박비가 들었습니다. 낙방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할 비용이 다시 필요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젊은 시절부터 집안일을 돌보면서 오랫동안 무과를 준비한 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상추는 결국 1780년
약 35살에 무가에 합격했습니다. 노상추 한 사람의 기록을 모든 지방 응시자의 경험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응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동 비용과 장비, 훈련 시간, 가족의 생활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시험 앞에는 수년 동안 누적된 준비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다시 도전하려면 그 시간을 버틸 가족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특권은 첫 시험에 들어갈 권리보다 실패한 뒤에도 준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웠습니다. 자원이 있는 가정은 필요한 책과 장비, 지도해 줄 사람, 한양까지의 이동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과의 문도 매우 좁았습니다. 전해지는 집계를 기준으로 하면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문과 합격자는 약 15,000명이었습니다. 전체 기간을 연평균으로 나누면 한 해에 약 30명 안팎이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1794년에 치러진 한 시험에는 23,900여 명이 응시했고 실제 답안을 제출한 사람은 만여 명이었다고 전합니다. 응시자가 몰린 시험에서는 답안 작성 시간과 제출 절차도 현실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답안 사이에서 자신의 글을 평가받아야 했고 한 번의 실수나 정보 부족이 오랜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의 나이도 젊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당과 향교, 성균관을 거치며 공부한 뒤 30대 중반에 처음 합격해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시험 준비에 사용하고 나서야 출발선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과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합격자를 뽑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합격자 수가 실제 관직 수요를 넘으면 시험에 붙고도 임명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합격 뒤에도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관직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지만 실제 자리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요구한 것은 답안 작성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에게는 더 넓은 소양이 요구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유계에는 예절, 음악, 활쏘기, 말이나 수레를 다루는 기술, 글쓰기, 계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선비가 이 6분야를 같은 수준으로 익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계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시행된 고정된 교과 과정보다 이상적인 인간이 갖춰야 할 폭넓은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에 가까웠습니다. 활쏘기는 단순히 관역을 맞히는 기술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조절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은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으로 여겨졌습니다. 음악 역시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태도를 다듬는 수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계산은 토지 측량과 세금, 행정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정책과 행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했고 신체 훈련과 계산은 실제 업무와 자기 관리에 연결되었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시험 점수 하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몸가짐과 판단, 공적인 역할까지 함께 준비시키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얼마나 폭넓게 익힐 수 있었는지는 가정의 자원과 교육 환경에 따라 달랐습니다. 책을 구하고 활쏘기와 승마를 배우며 음악과 계산까지 익히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관직 세계는 어린 세대에게 놀이의 형태로도 전달되었습니다. 승경도는 여러 관직 이름이 적힌 300여 칸의 판을 따라 말을 움직이는 놀이였습니다. 참가자는 여러 면의 표시가 있는 나무 막대를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양반가의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 관직의 이름과 등급, 서로의 관계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판 위에는 승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직과 유배, 처벌, 지위 상실처럼 관직 생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이동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다음 이동에서 그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승경도는 관직 생활을 안정된 상승 과정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성현의 기록은 하륜이 이 놀이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를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 당시 전해진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경도는 관직 체계의 이름과 질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작은 판 위에 압축한 교육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반가의 다른 공간에서는 시험용 경전과 전혀 다른 책들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새 책본의 두꺼운 표지와 다른 가장 자리에는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18세기 무렵 한양에서는 한글 소설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새 책 시장이 뚜렷하게 성장했습니다. 가족 이야기와 영웅 이야기, 애정 이야기, 중국 작품을 번역하거나 조선 독자에게 맡겨 옮긴 소설들이 읽혔습니다. 사대부가 여성들은 이 시장의 중요한 독자층이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작품을 좋아했거나 모든 양반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독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책을 직접 구매할 돈과 기회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자는 책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일정한 비용을 내고 같은 책을 차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반납된 책은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한 권의 책이 여러 독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일부 문의는 여성 독자들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빚을 내서라도 소설을 빌려 읽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모든 여성 독자의 행동을 측정한 객관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소설 독서를 경계한 남성 문인의 도덕적 비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소설 대여가 무시하기 어려운 소비 활동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독자의 지출과 행동이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새 책용 책은 한 번 읽은 뒤 책장에 보관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빌려주기 위한 상품이었습니다. 일부 새 책본은 잦은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표지나 보강된 장정을 갖추었습니다. 장수와 권찰을 표시에 빠진 부분을 확인하고 손상된 곳을 고치며 반납된 책의 상태를 점검하기 쉽게 만든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독자의 손이 자주 닿는 가장자리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글줄 끝에 여백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책도 있습니다. 새 책본의 형태는 가계와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반복 대여를 위한 보강 흔적은 여러 책에서 확인됩니다. 책이 파손되면 수리하는 동안 대여 수입도 끊겼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책의 내구성은 곧 생계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긴 이야기는 여러 권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자는 한 번에 필요한 권만 빌릴 수 있었고, 가게는 한 작품을 여러 차례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권이 가장 긴장된 장면에서 끝났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러 권으로 나뉜 순간 다음 내용을 알고 싶은 마음은 대여 방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 권을 끝낸 독자는 결말에 가까워지기 위해 다음 권을 다시 빌려야 했습니다. 책의 구조는 독서 습관뿐 아니라 관리와 수익의 필요에도 맞춰졌습니다. 일부 새 책본에는 수리 표시와 상태 점검 흔적, 짧은 메모, 이야기 전개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메모는 작품을 지나치게 여러 권으로 나눈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고, 어떤 흔적은 특정 장면을 읽은 독자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남아있는 낙서는 독자들이 책을 어떻게 읽고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글씨만으로 작성자의 신분이나 성별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는 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빌리고 넘기고 반납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 독자의 사용 기록도 쌓였습니다. 새 책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대부가 여성만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인과 상인, 다른 문자 해독층도 독자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계층이 같은 비용과 조건으로 책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독자층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책과 더 큰 유통망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베껴야 했고 누군가는 중국 작품을 한글로 옮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관리하고 전달했으며 직접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글자를 목소리로 바꾸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한글 소설의 수요가 커지면서 이야기를 둘러싼 일도 생업이 되었습니다. 필사자는 책을 손으로 베껴 새 책점이나 개인 독자가 사용할 책을 만들었습니다. 번역자는 중국 작품을 한글로 옮겼고 상인과 중개인은 책을 사고 팔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달했습니다. 같은 작품이 여러 차례 필사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판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번역 방식과 전승 과정, 누락과 수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소설은 더 이상 개인의 취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고 제작과 번역, 관리와 유통을 담당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글을 직접 읽기 어렵거나 책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은 전기수를 통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수는 한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옮겨다니며 소설을 읽거나 들려주는 전문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치는 글자를 큰 소리로 읽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인물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하며 청중의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조수삼이 기록한 한 정의수는 긴장된 대목에서 낭독을 멈추고 돈을 받는 요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야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전기수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싶은 청중이 돈을 내면 그제야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거리의 청중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전기수가 들려주는 다음 대목에 돈을 냈습니다. 정조 시기의 또 다른 기록에는 종로의 담배 가게 앞에서 한 전기수가 청중의 공격을 받아 숨진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전하지만 그 청중이 정확히 무엇을 오해했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청중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가 종이 위의 글을 넘어 실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만큼 널리 소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오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리가 숙직 중 소설을 읽고 과거 답안과 관료의 글에 소설식 표현이 들어오는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국가는 이를 문체와 학문 질서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문제 삼은 것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설의 표현이 시험 답안과 관료의 문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오락은 국가가 관리하려는 문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792년 정조는 문체 반정을 통해 일부 문인의 글쓰기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폐관소설과 명말청초 작품의 영향을 받은 문체였습니다. 일부 문인과 학습자는 기존의 문장 규범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고 자신의 글쓰기와 독서 습관을 반성하는 글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체 반정을 모든 소설을 금지한 하나의 명령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식 글쓰기와 학문 질서를 정비하려는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과거 답안과 관료 문장의 기준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자와 새 책점, 필사자, 번역자, 전기수를 연결한 이야기 시장은 왕의 명령 하나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책가는 계속 책을 빌려주었고 전기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조는 공식 문체를 통제하려 했지만 독서 시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같은 한양에서 군인들이 마주한 문제는 글의 형식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였습니다. 훈련 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를 다루는 포수를 중심으로 훈련했고 이후 활을 사용하는 사수와 근접 무기를 다루는 살수가 더해졌습니다. 포수와 사수, 살수가 서로 역할을 나누는 삼수군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훈련도감은 왕과 도성을 지키는 상비군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임시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병력을 유지하고 훈련시키며 수도 방위를 맡기려는 변화였습니다. 소속 군인은 국가에서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비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군인의 생활까지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급되는 급료가 가족의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국가 재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양의 하급 군인 가운데 일부는 성 밖이나 도성 가장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도성 중심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고 작은 경작이나 부업을 할 공간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성 동남쪽과 왕십리 일대에는 군인과 서민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왕십리에서는 무와 미나리 재배가 활발했고 훈련원 주변에서는 배추 재배가 널리 이루어져 훈련원 배추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일부 군인은 군무를 수행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와 행상을 병행했습니다. 작은 물건을 팔거나 수공업과 다른 도시 노동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업의 형태는 달랐지만 부족한 급료를 메워야 한다는 문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군영 주변과 도성 외곽에서 생산된 채소와 물품은 한양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은 국가 조직에 속한 병사였지만 동시에 도시 경제 안에서는 생산자와 판매자, 노동자로 움직였습니다. 부업은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지만 군인에게 군무 밖의 시간과 노동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직책을 얻기 전부터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군인은 직책을 얻은 뒤에도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농사와 장사는 낮은 급료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약속한 급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업은 보조 수단이었을 뿐 1년 넘게 밀린 군급을 완전히 대체할 안정적인 기반은 아니었습니다. 1881년 일본식 훈련을 받는 신식 부대 별기군이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기존의 5군형은 무위형과 장어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구훈련도감 군병 일부는 무위형에 편입되었습니다. 신식 부대와 기존 군병들이 받는 훈련과 처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가 재정의 악화가 겹치면서 오래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구식 군인들의 급료는 약 13달 동안 밀렸습니다. 이미 농사와 장사로 부족한 수입을 보완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급료가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밀린 급료 가운데 한 달분을 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봉소에서 나누어진 쌀은 정해진 양에 미치지 못했고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쌀 한 번의 품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급료가 끊긴 상태에서 겨우 지급된 한 달분마저 제대로 된 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데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일부 참여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소식은 이미 쌓여 있던 불만을 더 넓게 퍼뜨렸습니다. 사건은 이모군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군인들의 급료 문제에서 시작된 충돌은 정치 세력과 외국 군대까지 개입하는 위기로 번졌습니다. 청군이 개입한 뒤 군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을 겨와 모래가 섞인 쌀 한 번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별기군 창설과 군제 개편, 차별적인 처우, 재정 악화, 장기간 밀린 급료, 군인들의 누적된 생활 불안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도봉소의 급료 지급은 이미 쌓여있던 문제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모군란 뒤 같은 해 훈련도감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한양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는 국가에서 급료를 받는 공식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를 유지한 군인들은 밭을 갈고 물건을 팔아야 했고 마지막에는 약속된 급료를 요구하다 정치적 위기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무과 응시자와 세책의 독자, 구훈련도감 군인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과 응시자는 시험장에 서기까지 여러 해의 공부와 훈련, 장비와 이동 비용, 정확한 정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같은 응시 자격이 있어도 실패한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은 집안의 자원에 따라 달랐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관직을 얻기 위한 대기와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글 소설의 독자는 책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새 책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수요는 필사와 번역, 대여와 유통, 거리 낭독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공식 문체를 통제하려 해도 이미 형성된 독서와 공연의 수요까지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훈련도감 군병은 국가에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려면 농사와 장사, 수공업을 함께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지급이 장기간 끊기자 부업만으로는 생활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양반은 교육과 정보, 시험과 관직에 접근할 기회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우위를 실제 지위로 바꾸고 유지하려면 시간과 재산, 가족의 지원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조선은 신분과 직책만으로 움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시간, 교육과 정보, 독서 시장과 추가 노동이 서로 연결되어 개인의 기회를 넓히거나 제한했습니다. 노상추가 한양에 도착해 자신이 공부한 오자가 시험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새 책본에는 다른 표지와 독자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왕십리와 도성 주변의 군인들은 군무 밖에서도 농사와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모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과 시간, 추가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분과 직함은 한 사람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실제로 얻고 유지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가족의 지원, 돈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직함과 별개로 생계 노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선 생활사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